옷은 아예 다 벗긴 상태였으니까. 옷은 전혀. 예, 하나도 안 입힌 상태. 완전. 일반시 머리카락을 200년 몰았고 주변 남자 아니 그 또래들 있잖아. 그런데 꼼꼼하고 치밀했던 범인이 현장에 남기고 간 아주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아름다운 추억의 장소일 이곳이 그날 이후 가족에게는 비극의 장소가 돼버렸습니다. 그때도 제가 내 이물이 얼마나 차가웠어. 2월이니까. 표보도 못하고 너무 억울하게 갔잖아요. 엄마한테 와라. 엄마한테 와라. 무슨 이유에선가 이곳에 왔다 차디찬 강물 속에서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온 딸. 그렇게 기나긴 드들강의 악몽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 2001년 2월 4일 당시 19살이던 여고생 민지양. 긴 겨울방학이 끝나던 그날 변사체로 발견이 됐습니다. 개학을 하루 앞두고 밤늦게 갑작스런 외출을 했다는 민지양. 평소대로 자다가 그냥 갑자기 옷을 입고 외출하듯이 나갔어요. 사망 전날 휴대전화를 잃어버려 예정이 없던 갑작스러운 약속을 잡을 수 없었을 거라는 민지양. 이틀 밤 의문의 외출을 했던 그녀가 그로부터 14시간 뒤 집에서 16km나 떨어진 드들강에서 알몸 시신으로 발견이 된 겁니다. 그 사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옷은 아예 다 벗긴 상태였으니까. 옷은 전혀. 예, 하나도 안 입힌 상태. 완전. 옷가지나 이런 것들이 발견됐어요? 안 나다고 그런 것 같은데. 주변을 샅샅이 뒤졌지만 그 어떤 옷이나 소지품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살해당한 시신이라고 보기엔 너무나 깨끗한 모습이었던 민지양. 사망 원인은 익사였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빨갛잖아. 아, 몸에 비해서. 예. 그게 안면 우려리라고 합니다. 피가 몰린 현상이죠. 사망할 때까지 목을 졸랐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말해 누군가 민지양의 얼굴을 물속에 쳐박고 동시에 목을 졸라 죽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꼼꼼하고 치밀했던 범인이 현장에 남기고 간 아주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여성에서 정액이 검출됐다는 거. 야외에서 물속에서 옷이 벗겨진 상태로 발견된 시신이기 때문에 거기서 정액 반응이 나오는 어린 학생이라면 성폭행과 사망과는 서로의 시간적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집에서 나간 지 14시간 만에 민지양을 성폭행하고 잔인하게 살해한 범인은 누구였을까? 그런 짓거리를 한 거예요. 그 새벽에 집에서 나가가지고 만난다는 거예요.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가장 먼저 용의 선상에 오른 건 민지양의 남자친구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라기 때문에 가지고 남편을 못 내겠습니다. 차를 가지고 누가 오냐는 그 당시에 그건 제외했거든요. 남자친구는 혐의가 풀렸어요? 그 DNA 확인을 안 나왔어요. 대중교통이 끊긴 새벽 시간에 드들강을 가려면 차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높았지만 남자친구는 운전을 못했고 DNA도 일치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 당시 머리카락을 200년 뽑았거든요. 주변 남자들. 아니 그 또래들 있잖아요. 주변에 운동자, 동네 다니는 동종 진파자, 성폭행범들. 그래도 이제 계속 안 걸리는 거예요. DNA가 발견이 되면서 곧 범인을 잡을 거란 기대도 잠시. 민지양 죽음을 둘러싼 비밀은 영원히 드들강 속에 가라앉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2년 민지양의 죽음은 11년 만에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수백 명을 추적했을 때 나오지 않았던 DNA의 주인이 예상치 못한 곳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도둑되는 사람이 몸속에서 나온 그 남자친구 DNA하고 본인입니다. 2003년 금괴가 있다는 거짓말로 전당포 주인 등을 유인해 2명을 살해한 후 암매장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일명 전당포 사장 살인 사건의 주범이었습니다. 돈 보고 순간적으로 그냥 돈을 뺏으려고 그랬었는데 요들로 내려치고 기절만 시키려겠는데 기절에다가 깨어나기를 순간적으로 먹을 줄 알았습니다. 2010년 시행된 DNA법으로 인해
교도소 수감자들의 DNA 채취가 가능해지면서 민지양의 몸에서 나온 DNA가 무기수 김씨 것과 일치함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저한테 조사받을 때는 이놈 대비를 못했죠. 제가 갑자기 찾아가가지고 조사를 하니까. 그때는 그럼 DNA 나왔다는 걸 처음에 예약이 아니었죠. 처음에 예약이 이놈이 나왔으니까. 당시 경찰은 DNA가 일치한다는 사실을 숨긴 채 김씨를 면담했고 그 결과 그가 평소 드들강을 자주 다녔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원 용의선상에 안 올랐던 이유는 뭐예요? 충솔지가 들어가 있었어요. 장성이 지금 큰 집에가 있어요. 민지양의 집과 불과 100m 떨어진 곳에서 자취를 했지만 주소지가 다른 도시로 되어 있어 운 좋게도 초기 수사 선상에 오르지 않았던 김씨. 게다가 2001년 당시 그는 민지양이 다니던 오락실에도 드나들었던 정황이 확인됐던 겁니다. 피해자도 오락실 다녔고 오락실 다녔어요. 따라서 경찰은 그날 밤 집 근처에서 민지양과 마주친 김씨가 자신의 차로 민지양을 드들강에 데려가 성폭행을 한 뒤 죽인 것으로 판단. 김씨를 강간살인죄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런데 무기징역이나 받겠다 그 정도 생각했었죠. 정치가. 근데 변호사님 조사와서 말을 바꿔버리니까. 처음엔 민지양을 모른다고 발뺌했던 김씨가 자신의 DNA가 나온 걸 알게 되자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지만 죽이지는 않았다며 말을 바꾼 겁니다. 수많은 여자들 중에 나하고 생각하는 게 한 여자일 수 있겠다. 그래서 내가 죽이질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정액은 여성의 몸에서 수일까지 보존된다는 점을 근거로 김씨는 민지양이 자신과 성관계를 한 이후 다른 사람에 의해 살해됐을 가능성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검출되는 정액 반응을 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됐다, 이건 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성관계 시점을 네,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당시 검찰은 그의 주장을 반박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고 결국 김 씨에 대한 기소를 포기했던 겁니다. 범인이 아니란 것이 아니라 성관계한 사실만으로 살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단정하기 어렵다, 이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지금. 하지만 확인 결과 검찰이 사건을 기소하지 못한 건 김 씨의 진술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만난 그 두 명이, 목격자가 봤다는 두 명이 누군지, 이게 전혀 생뚱맞은 다른 사람들인지 경찰에서 했어요. 그 사람들이 범인이라고 추정을 했던 겁니까? 제일 마지막에 만났던 사람이요. 사건 당일 새벽 3시 30분 민지양을 마지막으로 본 목격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 2명의 남자가 함께 있었는데 시신 발견 시간을 고려했을 때 이 2명의 남성이 드들강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들이었다고 합니다. 우린 수소문 끝에 목격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2년 전인가 경찰에서 한번 와주라고 해가지고 했거든요. 의사님들 집에 넣는데 예를 들어서 농도 살다가 이거 계속 가자 아무나 해결하자 하겠어요. 안 나는 목격자가 본 유력 용의자가 무기수 김 씨인지 아닌지 확인할 길이 지금으로선 없습니다. 10년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 목격자의 기억이 많이 지워지고 훼손됐기 때문입니다. 2001년 2월 4일 시신에서 정액이 발견된 후 모두가 그것이 범인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증거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10년 넘는 시간 동안 DNA의 주인만을 쫓았습니다. 무기수 김 씨가 범인이 아니고 진짜 범인이 따로 있다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우린 우선 너무나도 또렷했던 김 씨의 흔적을 사건에서 완전히 지우기로 했습니다. 그래야 DNA에 가려져 혹시 관과했을지도 모를 다른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신으로 추정한 사망 시각은 2001년 2월 4일 해가 뜨기 전, 그러니까 오전 7시 30분 이전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사건 당일 새벽 3시 30분경 집 근처 골목에서 목격됐으니 4시간 사이에 범인에게 살해당한 겁니다. 우린 범죄심리 전문가들과 함께 진짜 살인범의 모습을 천천히 그려나가 보기로 했습니다. 새벽 한 3시 조금 넘어서 목격이 되고 나서 지금 여기 광주에서 나주까지 어떻게 이동을 했느냐. 결국에는 범인의 차를 타고 움직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 보여서 최소 새벽 3시 30분까지는 분명히 광주의 집 근처에 있었다는 민지양. 버스가 11시 전에 다 끊기네요.
대중교통도 끊긴 새벽 시간, 당시 미성년자였던 민지양은 아마도 범인의 차를 타고 집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드들강으로 갔을 확률이 커 보입니다. 범인은 혹시 새벽 시간 드라이브를 함께 갈 만큼 매우 가까운 사이인 걸까? 다른 사람 눈에 띄어도 사실 아무 상관이 없다는 메시지를 범인이 보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피해자의 신원이 밝혀진다고 해서 이 범인의 신상을 파악하기는 굉장히 힘든 정도의 관계 정도로 보입니다. 해만 뜨면은 범행이 발각될 곳에 보란듯이 시신을 유기한 범인. 만약 그가 시신 발견과 동시에 용의선상에 오를 만큼 민지양과 가까운 사이라면 이런 행동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피해자와 그 가해자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 한번 바람이라도 쉬자. 약간 느슨한 형태의 약간 안면 정도는 있어가지고 또는 오늘 처음 본 사람. 드들강에 도착할 때까지는 민지양에게 큰 경계심을 일으키지는 않았겠지만 무슨 이유에선가 드들강에서 살인마의 모습을 드러냈을 범인. 전문가는 그의 얼굴이 조금씩 그려지기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호감을 주는 인상이나 굉장한 어떤 그 뛰어난 언변 외에도 범죄자의 연령대가 굉장히 좁아진다는 거죠. 피해자와 최소한의 어떤 차이가 나면서 운전이 가능한 연령, 다시 말해서 20대 초반 혹은 이제 많이 잡아야 20대 중반일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대체 왜 민지양을 살해했고 그도 모자라 알몸 상태로 강가에 버려두기까지 한 걸까? 사람을 살해하고 난 이후에 어떤 범인이라 하더라도 그 현장을 빨리 이탈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도 아주 능숙하게 옷을 다 벗겨냈다는 거죠. 그만큼 정신적 여유가 있었다. 일반적인 범죄 경력들이 꽤 많이 쌓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범죄자의 전형적인 형태다. 대부분의 강간 살인 사건은 성폭행이 범행의 주 목적이고 살인은 계획적이라기보단 우발적으로 뒤따르는 경우가 많은데 미리 계획된 살인이 아니라고 가정을 했을 때 범인의 행동이 너무 여유롭다는 겁니다. 겨울이라 겹겹이 껴입었을 수연양의 젖은 옷을 빠짐없이 벗겨가며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꼼꼼하게 자신의 흔적을 지운 범인. 그런데 그가 집착한 건 자신의 흔적이 남았을 가능성 있는 물건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거 노리고 한 적이 아닌가 하고 여기 손가락을 확인해 봤더니 반지가 없어졌더라고. 숨진 민지양의 손가락에서 한눈에 봐도 큰 값어치가 나가지 않을 가느다란 금반지를 챙겨간 범인의 심리는 대체 뭘까? 시신에다 손을 대가면서까지 그 손가락에 끼고 있던 그야말로 사소한 그 금품을 빼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만한 사람은 과거에도 비슷한 욕구 때문에 비슷한 일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우리가 추측하게 된다는 거죠. 예상치 못한 살인의 현장에서도 무의식 중에 반지를 훔쳐갈 만큼 절도가 습관이 된 사람. 아마도 범인에게는 꽤 많은 절도 전과가 있을 거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꽤 많은 절도 전과 이력과 함께 호감형 외모를 소유한 20대 초중반의 남자. 그립됐던 범인의 얼굴이 조금씩 선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증거가 있어요? 절도? 네, 오토바이 절도 뭐 그런 절도로 일어나서 계도적으로 살고 2001년 당시 24살 청년이었던 김 씨에겐 무려 8건의 절도와 강도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지양의 몸에서 발견된 DNA를 완전히 배제하고 처음부터 다시 그려본 드들강 살인사건 범인의 모습이 무기수 김 씨와 묘하게 닮아있는 건 그저 우연일 뿐인 걸까? 무기수 김 씨는 사건 당시 절도 8범의 전과자였습니다. 범행 현장의 특징들만으로 새롭게 추리를 해본 범인의 모습과 놀라우리만큼 닮아있는 무기수 김 씨. 방송이 나간 후 제작진 앞으로 배달된 의문의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편지를 쓴 사람은 교도소에서 김 씨와 함께 수감 생활을 했다는 문 씨. 그런 김 씨가 드들강 사건의 범인이 확실하다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김 씨가 알리바이를 조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린 즉시 그 편지를 검찰에 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5일 드들강 사건 발생 15년 만 김 씨는 강간살인죄로
기소됐습니다. 본격적으로 수사가 다시 계시는 건 2015년 2월에 이제 다시 진행됐는데 동료 재소자로부터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했고요. 이런 증거들을 모아가지고 유죄의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이번에 기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김 씨와의 진실 게임을 끝낼 히든 카드는 이미 확보된 DNA 속에 있었습니다. 자신이 민지영과 성관계는 했지만은 그건 민지영이 죽기 전이었다고 주장했던 김 씨. 피해자는 피해를 당하던 날 새벽 03시 30분 이전에는 성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했고요. 보다 결정적인 단서는 사건 당일 민지영의 몸 상태였습니다. 우린 편지를 보내왔던 문 씨를 만나 민지영 사건에 대해 김 씨가 털어놨다는 결정적인 말을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들은 그대로 말하자면 여자가 생리기간이었고 성기에 피가 묻어 있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피해자가 작성을 했던 다이어리가 있어요. 거기에 자신이 생리 중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마법이라는 그런 단어가 기재돼 있었고요. 생리 중인 여고생이 성관계에 동의했을 가능성은 희박한 만큼 성폭행으로 판단. 법의학자에게 민지영의 몸에서 나온 DNA와 사망과의 연관성에 대해 다시 한번 감정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정액하고 혈액이 서로 이렇게 완전히 섞이지 않고 서로 맞대고 있다지, 면으로. 시간이 지났으면 사람이 조금이라도 움직일 테니까 정액하고 피하고 섞여야 되겠지. 그렇게 섞일 시간도 없이 사정하고 나서 빠른 시간 내에 죽어야 이런 형태가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는 성교하고 사정을 하고 나서 바로 죽은 거 아니야. 그렇다면 그날 민지영은 어디서 어떻게 김 씨와 마주쳤던 걸까? 피해자가 집에서 외출할 당시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접속을 했는데 김 씨가 그 무렵 여자친구를 만날 당시 피해자와 동일한 채팅 사이트를 접속하여 만난 사실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범행 당일에도 피해자를 만났을 때 아마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접속해가지고 만났을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2000년부터 대중화된 인터넷 채팅은 지금의 SNS처럼 학생들에게도 선풍적인 인기였고 채팅을 하다가 갑자기 만나는 소위 번개팅도 활발하던 때였습니다. 김 씨 역시 그렇게 민지영을 만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김 씨와 채팅으로 만났던 여학생들을 찾아 탐문한 결과 그들 역시 민지영과 비슷한 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 피해자는 차량에서 성폭행을 당했는데 그 당한 장소가 저수지 부근이었다. 다른 또 여자친구들은 강변에서 많이 두들겨 맞았다.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면서 목 졸라 죽이려고까지 했다라는 진술도 있었고요. 당시 피해자가 그러면 나이가 이제 중학교 3학년이었으니까요. 16살. 신고를 하지 않은 거는 같은 동네에 살고 좀 무서운 존재였기 때문에 어린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악행을 서슴지 않았다는 김 씨. 게다가 그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한 대비도 철저했습니다. 김 씨가 알리바이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던 문 씨의 편지를 우리에게서 전달받은 검찰이 교도소를 압수수색한 결과 김 씨의 소지품 중에 사건 당일 알리바이를 위해 김 씨가 일부러 만든 증거품이 있었던 겁니다. 범행 이후에 자기가 뭐 다른 지역에 있었다라는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조카한테서 가져달라고 해서 그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압수한 거죠. 검찰은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김 씨가 민지영을 강간 살인했다고 판단, 15년 만에 기소를 결정했습니다.